깊은 안개가 강물 위를 덮은 이른 새벽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한 그때 강변에서는 한 사내가 낡은 삿대를 잡고 작은 나룻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지 머슴 봉수라 불리는 사내지요. 남루한 베옷은 여기저기 기워낸 자국이 역력했고 머리에 눌러쓴 가슴 반쪽이 떨어져 나간 모양새였으나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오늘도 빈 그물일까? 한숨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봉수는 짙은 안개 사이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강물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고 안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했지요. 그런 정막 속에서 봉수의 귀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가 아니야. 봉수는 삿대를 힘껏 저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결 위로 떠내려오는 것은 붉은 비단 치마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다. 봉수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강물에 젖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른빛을 띠었으나 미세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한 손으로 여인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힘차게 물살을 헤치며 배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계시니 다행입니다, 마님. 여인의 비단 옷과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보니 분명 양반가의 부인임이 분명했지요. 봉수는 여인을 배에 눕힌 뒤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기침을 하며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가 어디? 여인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 가늘었습니다. 봉수는 얼른 자신의 헛옷을 벗어 여인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한가입니다, 마님. 물에 떠내려오시는 걸 제가 건져드렸소이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살아있다는 놀라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버려졌을 뿐이었지요. 소인을 살려주셨군요. 마침 안개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받아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지요. 비단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팔과 목에는 푸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련한 모습 속에서도 타고난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곳에 어찌? 봉수의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봉수는 여인을 안고 배를 급히 풀숲 사이로 숨겼습니다. 강둑 위로 한 무리의 관노들이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양반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를 띤 사내였지요. 현감나리에 서자 유찬 도령이시구나. 봉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찬은 강변에 멈춰 서서 안개 낀 강물을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매의 그것처럼 강일대를 흩었지요. 이윽고 그는 고개를 돌려 관노들에게 명했습니다. 돌아가자. 이미 시신은 떠내려갔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오한에 휩싸인 듯 경련하는 모습에 여인의 눈빛에는 공포와 증오가 교차했지요. 봉수는 여인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모시고 있을 테니 누구도 마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찬 일행이 떠나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햇살이 강면을 비추었습니다. 새벽빛에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푸른빛이 감돌았으나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와 선하게 담은 입술에서는 여전히 고운 기품이 느껴졌지요. 소인의 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비록 누추하오나 잠시 몸을 추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봉수는 여인을 등에 업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봉수가 여인을 업고 가는 길에는 어느새 연못에 앉은 이슬처럼 햇살이 내려앉았고 그 빛은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 위에서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유찬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불길한 미소가 맺혔지요. 죽었어야 했는데 누군가 구했다면. 유찬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돌려 빠르게 성으로 향했지요. 한편 봉수의 등에 업힌 여인은 그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 속에서 여인의 굳게 닫혔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봉수의 움막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했습니다. 낡은 짚으로 엮은 지붕과 흙벽으로 이루어진 초라한 공간이었지요. 그러나 그 소박한 공간 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마님을 조심스레 움막 안의 작은 평상에 눕혔습니다. 마른 풀로 채워 만든 베개를 머리맡에 받치고 낡았으나 깨끗한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소인이 더운 물과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봉수는 움막 앞에 피워둔 화로에서 물을 데웠습니다. 끓는 물을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식혀가며 마님의 손과 얼굴을 씻어드렸지요. 마님의 창백한 얼굴에서 강물의 흔적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마님을 모시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아니요, 이보다 더 따뜻한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 작은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봉수는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마루 밑에 묻어둔 장아찌 몇 가지를 꺼내 작은 상을 차렸지요. 먼저 뜨끈한 죽으로 속을 데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님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수는 망설임 없이 죽그릇을 들고 마님 곁에 앉았습니다.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드십시오. 봉수는 죽을 한 숟갈 떠서 마님의 입가에 조심스레 대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으나 곧 봉수의 진심 어린 보살핌의 마음을 열고 죽을 받아 먹었지요. 뜨끈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마침내 마님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마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봉수는 속으로 뜨거운 분노를 삼켰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이 어찌하여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강에 버려질 만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봉수는 그 궁금증을 꾹 눌렀습니다. 마님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적막한 움막을 채웠지요. 마님은 비에 젖은 어깨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봉수는 얼른 화롯불을 당겨 마님 가까이 두고 자신의 유일한 겨울옷인 낡은 담요를 살며시 마님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옷은 덜덜 떨었어도 마음은 끝까지 안 덜어냈소. 봉수의 말에 마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세월을 견뎌온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은 연못처럼 깊고 진실했지요. 강에서 날 건지신 분이 당신이군요. 네, 소인이 미약하나마 마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마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봉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물에 떠내려오는 분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님께서 아직 숨을 쉬고 계셨으니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이었으나 차가운 예법과 의무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지요. 내 이름은 이제 이름도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에 던져졌어요. 마님의 속내를 토로하는 말에 봉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자네로서 머슴으로서 온갖 천대를 받아왔지만 이토록 잔인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저 자식을 낳는 도구로만 여겨지다니. 봉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님은 그제야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7의 시집가 3년 동안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의 명으로 남편은 강에 그녀를 던졌다는 것, 그 남편의 이복 동생인 유찬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까지. 비 내리는 움막 안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움막 밖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인의 모습. 그녀는 봉수를 찾아왔다가 마님의 존재를 알게 된 여종 춘혜였습니다. 봉수가 마님을 대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며 춘혜의 마음속에 질투의 불꽃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저렇게 살뜰히 돌봐주는 모습,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는데. 춘혜는 떨리는 손으로 비에 젖은 눈물을 훔치며 움막을 등졌습니다. 비가 그녀의 발자국을 씻어내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두운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봉수는 매일 아침 물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숲에서 나무를 캐어 마님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가끔은 마을로 내려가 장을 봐오기도 했지요. 그날도 봉수는 마을에서 약재를 구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언덕 위 자신의 움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봉수는 약봉지를 움켜쥐고 다름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 주변으로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유찬이 보낸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거기 서라. 봉수의 외침에 관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봉수를 보자 비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지요. 너 같은 천한 머슴이 감히 관가의 일에 끼어들다니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봉수는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관노 대장이 싸늘하게 웃었지요. 양반가에 도망친 죄인을 수색하는 중이다. 이곳에 여인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봉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마님의 존재를 밀고 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소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관가에서 오신 분들께 거짓말을 할 리 없지요. 그럼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관노들이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수는 재빨리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마침 집 옆에 놓여있던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인, 내 목숨 다해 지키겠소. 봉수의 단호한 선언에 관노들은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지요. 봉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그때 움막 안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날 찾는 것이라면 여기 있다. 더 이상 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 거라. 마님의 모습에 관노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대장에게 속삭였지요. 분명 그 여인이 맞습니다. 유찬 도령께서 찾던 바로 그.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님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봉수는 도끼를 단단히 쥐고 마님 앞을 가로막았지요.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마시오. 이 여인께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가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잡아가려 함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대장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봉수는 도끼로 그 칼을 막아냈지요. 쨍그랑 쇳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관노들이 일제히 봉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멈추거라. 모두의 시선이 언덕 아래로 향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할배 점쟁이라 불리는 노인이었지요. 어찌 국법도 없이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려 하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우렁찼습니다. 관노들은 잠시 주춤했지요. 점쟁이 할배는 봉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 손목의 점, 넌 예전 대오군의 핏줄이다. 모두가 놀라 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오군은 조선 시대 무관의 높은 벼슬로 왕을 직접 호위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지요. 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여? 저 사내는 천한 머슴일 뿐이오. 관노 대장이 소리쳤지만 할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2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몰락한 대오군 집안의 아들. 그 손목의 반달 모양점은 속일 수 없는 증거지. 관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만약 봉수가 정말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대장이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소. 그러나 이 일 반드시 유찬 도령께 보고할 것이요. 관노들이 언덕을 내려가자 봉수는 할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 소인의 출신을 아시는지요? 할배는 깊은 눈빛으로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목의 점, 천리기를 돌아도 피는 피라 했지. 너의 아버지와 내가 옛적에 인연이 있었다. 마님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천한 머슴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양반 출신이었다니.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봉수가 그런 출신을 숨기고 머슴으로 살아온 사실이었지요. 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양반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위험할 테니 함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봉수의 간절한 부탁에 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또한 봉수의 손을 잡고 약속했지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 당신의 비밀은 내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할배는 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찬이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가야? 내 초가로 오너라. 마을 끝 숲속에 있는 집,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봉수와 마님은 할배를 따라 움막을 떠났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지요. 마치 앞으로 닥칠 격동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할배의 초가는 마을 끝 깊은 숲속에 자리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낡고 초라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의외로 넓고 정갈했지요. 구석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기이한 부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유차는 결코 이 초가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 할배의 말에 봉수와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할배의 초가에서 며칠을 머물렀지요. 마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할배는 봉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에 다녀오마. 유찬의 동태를 살펴봐야겠구나. 할배가 떠나고 초가에는 봉수와 마님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정막이 초가를 감쌌지요. 봉수는 마루에 앉아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할배가 주신 약초를 다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더니 내림자락을 여미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봉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잠시 달을 보고 싶어서. 봉수는 칼을 내려놓고 마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마님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달빛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 은빛 물결로 흘렀고 긴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하늘이 참 맑아요.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마님의 말에 봉수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저 별들처럼 우리 모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걸까요?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수는 조용히 다가가 마님 곁에 섰지요. 별이 빛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마님이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어느새 미세하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봉수가 문득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지요. 마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스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손, 왜 이리 거칠어요? 마님이 봉수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굵은 손가락과 거친 손바닥, 그리고 곳곳에 새겨진 상처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고된 땅을 만졌기 때문이요. 이 손으로 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외엔 잡을 게 없습니다. 봉수의 진실된 고백에 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봉수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갔지요.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자 봄바람이 겨울 눈을 녹이듯 두 사람의 마음 속 얼음장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필요 없는 순간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채웠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춘혜가 떨리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배를 찾아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봉수가 저렇게 누군가를 바라본 적 없었는데 춘혜의 마음은 일그러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봉수를 짝사랑해온 그녀에게 봉수와 마님의 모습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춘혜는 술에 취한 채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찬의 수하인 관노 대장이 그녀를 발견했지요. 내가 봉수의 움막에 자주 드나들던 여종이 아니냐? 춘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노 대장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우리 도령께서 너와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 따라오너라. 춘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봉수와 마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지요. 질투와 배신감에 불타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춘혜는 관노 대장을 따라 유찬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 그녀의 발걸음은 운명의 선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지요. 한편 달빛 아래 여전히 서 있는 봉수와 마님, 그들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별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지요. 내 이름은 원래 수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봉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당신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를 연이라 불러주세요. 강물에서 다시 태어난 연꽃 같은 이름으로. 연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봉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지요. 할배의 초가에서의 생활이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봉수와 연희점 마님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낮에는 함께 약초를 캐고 밤에는 달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배는 마을로 다시 나갔고 봉수와 연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지요. 내일은 초가 주변의 울타리를 더 보강해야겠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봉수의 말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연희는 봉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당신 정말 대오군의 아들이었나요? 봉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선의 명망 높은 대오군이셨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몰락하셨지요. 연희는 말없이 봉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수의 눈에는 오랜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10살 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아버지는 처형되셨고 어머니는 슬픔으로 병사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목숨을 건져 숨어 살다가 이름을 바꾸고 이곳에 정착했지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왔나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언젠가 가문의 누명을 벗길 날을 위해 봉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머슴이어도 좋소. 봉수의 고백에 연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살고 싶게 만든 사람,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양반이든 머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달빛과 별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내려앉았고 밤바람은 두 사람의 마음을 속삭이듯 스쳐갔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춘애가 유찬의 처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질투로 가득했지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유찬의 차가운 목소리에 춘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마음에 망설임이 피어났지요. 마을 끝 숲속에 있는 점쟁이 할배 초가에 있습니다만 정말 그들을 해치실 건가요? 유찬은 냉랭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정의로운 일에 동참한 것뿐이야. 춘애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가 아닌 탐욕과 증오만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봉수 서방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여인을 도우려 했을 뿐. 그자는 천한 머슴 주제의 양반 여인을 넘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다. 유찬의 말에 춘애의 가슴이 긴장으로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저지르려는 일의 무게를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관노들을 보내겠다. 내가 직접 안내하거라. 유찬의 명령에 춘애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유찬의 처소를 떠나 밤길을 걸었지요. 달빛조차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춘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예전 봉수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인형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우연히 그녀의 눈에 방바닥에 떨어진 편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유찬의 처소에서 실수로 주워온 것 같았지요. 춘애는 호기심에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찬이 형의 부인을 해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게다가 봉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를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까지. 춘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요.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대로 둘 수 없어. 춘애는 편지를 품에 넣고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산길을 달려 할배의 초가로 향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켜진 적이 있었더라면. 한편 할배의 초가에서는 봉수와 연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이 지나가면 함께 멀리 떠나기로 했지요. 신분의 구속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연희의 말에 봉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될지를. 새벽녘, 할배의 초가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봉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고, 연희는 방 안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할배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수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고 도끼를 단단히 쥐었지요. 숲에서 뛰어나온 것은 춘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수 도령님, 큰일 났습니다. 유찬이 관노들을 보냈습니다. 봉수는 눈을 크게 뜨고 춘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희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지요. 춘혜, 어찌 이곳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유찬에게 이곳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어요. 춘혜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수가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연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이럴 수가, 유찬은 처음부터 나를 제거하려 했던 거군. 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유찬이 형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수인 연희를 해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봉수의 정체를 알고 그를 영모자의 자식으로 몰아 처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관노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춘혜의 다급한 외침에 봉수와 연희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유찬이 이끄는 관노들이 초가를 둘러쌌지요. 도망갈 곳은 없다. 항복하라. 유찬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는 연희와 춘혜를 뒤로 숨기고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섰지요. 유찬, 내 악행이 모두 밝혀졌다. 더 이상의 만행은 그만두어라. 유찬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감히 나를 부르는군. 너의 정체는 이미 알고 있다. 영모자의 자식, 내 목숨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관노들이 봉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숲속에서 할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손에 농기구를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배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배는 앞으로 나서며 유찬을 가리켰지요. 저 자는 자신의 형수를 해치려 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의 부인을 강에 던지게 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찬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헛소리 마라, 늙은이.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때 춘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유찬의 계략이 모두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찬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나 이내 그는 칼을 빼들고 연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 봉수가 재빨리 몸을 날려 연희를 감쌌습니다. 유찬의 칼이 봉수의 어깨를 스쳤지요. 피가 흘러내렸지만 봉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끼를 휘둘러 유찬의 칼을 쳐냈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양반 여자를 넘봐. 오늘 그 죄값을 받아라. 유찬의 외침에 봉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양반의 자식이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오. 그때 할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이것을 보시오. 20년 전 대오군 집안이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진실이 담긴 문서입니다. 봉수의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이 문서는 그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노들조차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유찬은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들어 봉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찬의 공격을 피하고 재빠르게 그의 칼을 쳐냈지요. 유찬은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습니다. 끝났다, 유찬. 내 악행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이 유찬을 둘러싸고 관노들을 밀어냈습니다. 관노 대장은 상황을 판단한 후 마침내 유찬에게서 등을 돌렸지요. 유찬 도령, 관가로 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현감 나리께 보고해야 합니다. 유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계략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었지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유찬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노들이 그를 결박해 관하로 끌고 갔지요. 봉수는 연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봉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춘애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봉수와 연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지요. 아니요, 춘애.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유찬의 계략에 당했을 것입니다. 춘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과 싸웠습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지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초가를 비추었지요. 봉수와 연희 그리고 춘애와 할배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억이 녹아내리고 땅 위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유찬의 죄가 밝혀진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봉수는 본래의 이름인 수창으로 돌아갔고 억울하게 몰락했던 그의 가문은 조정의 명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할배가 간직했던 문서 덕분에 그의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되었고 빼앗겼던 재산과 명예가 되돌아온 것이지요. 수창 도령,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만 수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집은 이곳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지요. 수창은 마을 근처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지요. 그곳에서 연희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희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유찬의 죄가 밝혀진 후 큰 충격을 받고 병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강에 던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지요.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텐데 그저 슬프기만 하구나. 수창은 연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슬픔을 이해했지요. 증오도 용서도 쉽지 않은 일임을, 다만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치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을, 시간이 필요할 뿐이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소. 춘애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이 있는 남쪽 마을로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춘애는 수창과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내일 떠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수창과 연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애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맑고 결연했지요. 꼭 떠나야만 하오?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지낼 수도 있는데. 수창의 말에 춘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결심이 엿보였지요.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을 찾아야 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과거에 묶여 있을 것 같아서요. 연희가 다가와 춘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한때는 질투와 미움으로 엉킨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두 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춘애는 보따리 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눈 후 밤길을 따라 사라졌지요. 연희는 방 안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춘애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창도 그녀 곁에 앉아 함께 읽었지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 없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 하나로 나도 살아보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아 떠납니다. 두 분이 서로를 지켜주세요.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편지를 읽은 연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수창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할배 점쟁이는 여전히 숲속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수창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거절했지요. 이 늙은이는 이대로가 좋다네. 산새와 바람, 그리고 별들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이 편하이. 할배는 미소 지으며 수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지요. 20년을 기다렸네. 자네 아버지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창은 할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지요. 할배의 덕분에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 그저 인연일 뿐이야.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지. 자네 아버지와 나도 그랬고 자네와 연희도 그랬듯이 봄바람이 불어 초가의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주창과 연희의 새 집은 여름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 지은 아담한 집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창은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고 연희는 더 이상 소박맞은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연희는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주창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무슨 꽃을 심는 것이오? 연꽃이에요. 내 이름처럼 진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을요. 연희의 말에 수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삶도 연꽃과 같았지요.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강물에 몸을 던졌던 그날, 죽으려던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연희의 말에 수창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가을이 오고 연희의 정원에 심은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강인하게 피어난 꽃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수창과 연희가 처음 만난 집곡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만났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예년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창은 작은 나룻배를 빌려와 연희와 함께 강물 위로 나갔지요.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꿈만 같아요. 연희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절망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지요. 남아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배가 바로 이만큼 작았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주창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지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달빛이 강면에 부서져 은빛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주창과 연희는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한 짝의 집신처럼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달빛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춘혜에게서 소식이 왔다지요? 주창의 물음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쪽 마을에 잘 정착했다고 해요. 작은 약방을 열어 사람들을 돕고 있다네요. 다행이군요. 그 아이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할배는 어떠신가요? 요즘도 찾아뵈었습니까? 네,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할배가 좋아하시는 국을 끓여드리려고요. 강물 위로 가벼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1년 전 그날처럼 세상이 희미한 장막 속에 감싸이는 듯했지요. 하지만 이번의 안개는 두려움이 아닌 따스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창은 문득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단을 먹인 붉은 나무 상자였지요. 이건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연희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창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비녀가 담겨 있었지요. 푸른 옥으로 만든 매화 모양의 비녀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날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것이지요. 주창은 부드럽게 비녀를 들어 연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푸른 옥의 빛이 연희의 얼굴을 물들였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수창은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날 구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 덕에 살아났습니다. 연희의 고백에 수창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머슴과 마님이라는 신분도 과거의 상처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너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앞으로의 날들도 험할 수 있겠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창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우리는 이미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어요. 이제는 새벽을 향해 함께 걸어갈 차례예요. 배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주창과 연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펼쳐질 삶을 이야기했지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강가에 다시 찾아온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듯한 바람이었지요. 주창은 연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강물처럼 영원히 흐르기를. 주창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강물에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치 소방 맞은 마님과 거지, 머슴의 운명적인 사랑처럼 영원히 이어질 이야기로. 이 이야기, 신분을 초월한 기적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 대 사람의 운기였을까요? 어쩌면 사랑이란 그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거세게 흐르는 그 사랑의 여정을